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관세를 통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이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통해서 무역 상대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무려 100년 만기에 이자도 없는 장기채로 강제 전환하게 압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국채에 투자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제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또 쉽게 거부할 수도 없을 겁니다. 미국이 아마도 안보 우산을 빼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관세 정책에 이어서 통화 정책까지 흔들려는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호주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의 전쟁에 맞서서 호주에서도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앨버니지 총리가 호주산 제품을 사달라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 우리에게도 민감한 문제인데 호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3월 20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관측대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횟수는 두 차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원전 소유권을 미국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의 미국 소유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간 젤렌스키가 거부했던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인력과 자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머무는 것 자체가 러시아 침공 시도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대가로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이권을 요구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전력시설 및 원전 운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무기 공동 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을 제3국 제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500억 유로 규모의 무기 공동 조달 대출 지원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가입 신청국, 후보국, 유럽연합과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 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과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 체결한 6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세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을 최대 15% 감축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26종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할당된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기준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량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줄이게 되는데요. 전체 철강 수입품의 최대 15%까지 감축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각국 철강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홍역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약 4만 명의 홍역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남부 지역 홍역 발병률이 57%로 가장 높았고 중부, 북부 지역 역시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다낭 등에서도 홍역 의심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홍역의 전염성이 매우 높고 면역 격차가 커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의 감염 노출이 쉽다면서 베트남의 홍역 캠페인 홍보, 관련 연구 백신 공급과 유통에 대한 시스템 강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셔틀 외교를 가장한 비즈니스하고 물음표.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셔틀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합의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공격 중단 그리고 종전 협상 즉각 시작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러면서 휴전 논의 속도가 지금 좀 빨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와 원자력 발전소 등 자산 분할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파격적인 제안을 실제로 내놓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력과 유틸리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백악관 국무부 대변인도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인 개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한다면은 억지력이 될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협력 관계 그리고 에너지 안보도 보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미국 중심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원전 등 주요 시설을 두고 지금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미국이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시설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대통령은 정보 공유 협력은 약속을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방공 미사일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렇죠. 불리한 것을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원전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에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협정을 먼저 하자고 하는데 그 광물을 추출하고 강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 광물들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미국은 자국에서는 그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 나라에서 채굴을 해서 거기서 완전히 가공해서 깨끗한 형태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특히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포리자 원전이 그 많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 원전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티타늄, 철, 히토류 등 이런 광물이 묻혀있는 지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리적,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광물 처리가 자포리자 공장이 다시 통제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 없더라고요. 맞아요. 쭉 보면. 처음에는 갑자기 저 얘기를 왜 꺼내지? 그렇죠. 무슨 맥락이지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들이 탁탁 연결되면서 하나의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에겐 이미 생각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협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23일 날 현지 시각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23일 날 제다에서 후속 논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고 이름을 밝혔고요. 네. 러시아 측은 아직까지 참석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휴전을 잘 이행할지 여부를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세전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가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해서 공습을 가하게 되면 이 휴전이 과연 유지가 되겠냐. 그리고 이게 양쪽 간에 약속한 것이 지켜질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정상 간의 통화 직후에도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민가를 공격한 언급하면서
푸틴이 사실상 전면 휴전 제안을 거부한 거랑 마찬가지라면서 전쟁을 질질 끌려는 푸틴의 시도에 맞서서 세계가 이를 단연히 이제 거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전쟁은 좀 네.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가 더 집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외의 얘기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제밥에도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네, 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CK 허지슨 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미국 기업인 블랙록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크게 화를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국이 파나마에 있는 운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파나마 정부 측에 항구 운영권을 내놓으라고 거칠게 압박했었고요. 궁지에 몰린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CK 허지슨이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파나마 항구 운영권을 미국에 있는 블랙록 컨소시엄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 지도부가 왜 중국의 허가도 없이 항구 운영권을 매각했냐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네.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초 시진핑 지도부가 파나마 항구 운영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할 때 이걸 협상 카드로 쓰려고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지금 회사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된 거죠. 홀랑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카드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미국과 중국 당국의 기싸움 때문에 이 업체만 지금 뭐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팔고도 예. 욕을 먹고 그렇죠. 안 팔 때는 안 판다고 욕을 하고 그렇죠. 양쪽으로 어떻게 욕을 해야 먹는데요. 되나요? 그래서 이 CK 허지스는 홍콩 재벌인 리카싱이 만든 청쿵 그룹의 주력 회사입니다. 네. 1997년에 파나마 정부로부터 파나마 운하의 그 빌보아 항구, 크리스토발 항구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러자 파나마 정부가 운영 실태를 감사하겠다라고 예고하자 결국 이 항구 운영을 하던 회사가 블랙록 컨소시엄의 지분 90%를 넘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두 항구를 포함해서 항만 사업 매각 액수가 228억 달러, 돈으로 33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항만 운영권은 배가 늘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캐시카우, 현금이 나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팔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회사도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또 이걸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다가 카드가 사라진 거니까 해당 거래를 무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통해서 CK 허지슨의 해외 항만 사업 매각 거래에서 보안 위반이 있는지 또는 반독점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중국 공산당의 대외 협력 기관인 중앙대외연락부의 관계자가 중국 대표단이 지난주에 파나마를 방문해서 실태 파악에 나섰다라고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논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이익과 민족의 대의를 경시하는 일이고 전체 중국인을 배신하는 팔아넘긴 사람이다. 리카싱은 매국노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사실 매국노가 아닌 것이 리카싱 이 사람이 중국 태생은 맞긴 합니다. 네. 중국에 태어났는데 홍콩으로 어릴 때 이주를 했었고요. 지금 국적은 홍콩과 캐나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매국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허치슨이 블랙록과 우선 협상 벌이고 있고요. 본 계약 체결은 다음 달 2일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매각을 확정 지으려면 CK 허치슨 주주와 파나마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시수석이 노발대발하건 분노하건 말건 사실 중국 당국이 이번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CK 허지스는 중국 본토나 홍콩 이외 다른 지역에서 매출이 90% 이상 나오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중국 국영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를 미국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약이 엎어지도록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키워드 협박이나 불법 행위로 침묵시킬 수 없다. 네, 지금 튀르키예 전국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튀르키예 당국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력한 대권 경쟁을 꼽히는 이스탄불 시장입니다. 에크렘 이마모글루를 체포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일마즈 툰춘 튀르키예 법무장관이 사건의 자료와 혐의, 증거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 없이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 불만을 제기했고요. 사법부는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법조사 관련해서 대통령을 연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국사의 여론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마모울루 시장이 두 가지로 일단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마모울루 시장과 그리고 그가 소속돼 있는 공화인민당 소속의 정치인 포함해서 지금 7명의 체포가 돼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 있는 크루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크루드 노동자당 그리고 노동자당의 정치 조직인 크루드 사회연맹을 지원하고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 측에서는 이마모울루 시장 등 용의자 100명이 작년 3월 달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고 횡령을 저질렀고 사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는 지금 이번 체포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네. 예. 일종의 어떤 야권 내용인지. 탄압이다라는 목소리가 예.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탄불 비롯해서 앙카라 등에서 이마모울루 시장의 체포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르라인 집행위원장도 이번 일에 대해서 튀르키예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까 걱정스럽다라고 밝혔고요. 프랑스 역시 이번 체포가 튀르키예 민주주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은 작년 3월달 지방선거에서 튀르키예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이스탄불에서 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맞설 라이벌로 등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고요. 이마모울루 시장이 그래서 체포되고 나서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옮겼는데 엄청난 폭정에 직면해 있지만 절대로 낙담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의지는 협박이나 불법 행위로 절대 침묵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일본 아니고 프랑스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본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워낙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비상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렇죠. 비상훈련도 정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진, 쓰나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훈련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게 지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프랑스도 일본처럼 이런 매뉴얼을 국민들에게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와 바이르 총리 승인을 거쳐서 올 여름 이전에 생존 매뉴얼을 각 가정에 배송한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자연재해도 있긴 합니다만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매뉴얼은 2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이 돼 있고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 긴급 전화 목록, 라디오 채널, 인터넷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 채널 중요하고요. 핵 위협 시 문과 창문을 닫아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내와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비군 소방단에 등록되는 등 지역사회 방어를 위해서 참여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소 6리터의 물을 확보를 하고 있고 12개 통조림 식품, 배터리, 손전 등 진통제, 거즈, 식염수 등 기본 의료용품을 구성된 생존 키트를 준비한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이번 생존 매뉴얼 배포를 두고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고 네. 유럽들이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존 매뉴얼을 배포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국민 연설하면서 현재 국제 정세가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프랑스와 유럽이 위협을 받고 있고 미국이 유럽 편에 설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생존 키트까지 마련하라. 네.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이거 사실 사회복지 얘기할 때 네, 유럽에서 무덤까지 맞아요. 보장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일본에서 모텔이 장례식장으로 개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 그리고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최근에 한 누리꾼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일본 동부 사이타마에 있는 옛 모텔, 러브 호텔을 하는데 여기서 지난 2월에 이게 장례식장으로 바뀐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일본에서 이런 러브 모텔이 생겨난 것이 1960년대 많이 생겨났고요.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 때 이게 좀 숫자가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인 사생활 중요하고 편함을 추구하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이런 모텔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5성급 호텔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진 곳도 있고 아니면 교외 지역에 소박하게 꾸며진 곳도 있고요. 다양한 테마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모텔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례식장으로 이게 바뀌면서 네. 그
화려하고 예뻤던 모텔들이 흰색으로 칠해지면서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근데 이런 모텔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모텔의 등장은 일본의 두 번째 베이비붐과 맞물려서 등장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네. 1971년부터 74년 사이에 일본의 연간 출산율이 200만 명의 실제로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일본 출산율은 72만 988명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제 네.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도 잘 안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된 건데요. 이게 9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의 노인 인구는 3,62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 전체 인구의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는 2040년까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호텔이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일본의 모습 씁쓸하지만 우리도 인구가 워낙 빠르게 줄다 보니까 좀 각국의 고민이죠. 네. 예,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네. 더 알아볼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늑대개. 네, 얼마일까요? 개 한 마리가. 글쎄요. 보통 우리가 비싸도 몇 천만 원쯤 하겠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 개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83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죠. 인도 남부에 있는 벵갈루루 출신의 유명 개 사육사인 사티 씨가 5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억 원을 내고 늑대개 울프독을 이제 산 거라고 하는데요. 네. 생후 8개월 된 강아지인데요. 네. 이 강아지는 늑대와 코카시언 셰퍼드 혼혈이고 울프독 품종인데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생후 8개월이면 강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개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키가 76cm, 몸무게 74kg, 성인 남성 정도 무게가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강아지 느낌은 안 드는데 보면 이미 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인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개를 데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개를 보호하는데 6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아유, 굉장히 그렇군요. 넓은 개 사육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작년에 차오처 중국 계잖아요. 그 혓바닥에 보라색인 그거를 우리 돈으로 47억 원 주고 데려와서 이렇게 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희귀한 개를 네, 데려와서 보여주고 그걸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듀란듀란의 노래 Hungry Like the Wolf 듣겠습니다. Dark in the city, night is a wire. Steam in the subway, earth is a fire. Woman, you want me, give me a sign. And catch my breathing even closer behind. In touch with the ground, I'm on the hunt, I'm after you. Smell like a sound, I'm lost in a crowd, and I'm hungry like the wolf. Straddle the line, in discord and rhyme, I'm on the hunt, I'm after you. Mouth i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야 의원총회를 연 끝에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설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단이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 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를 향해 정당하지 않은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관련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제역이 확인된 곳은 전남 영암 11건과 무안 1건 등 모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전국의 산란계 관련 시설과 차량에 오늘 밤 9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인지 여부가 하루 이틀 뒤에 확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유는 또 애플의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각종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정책을 다시 도입하면서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호주 상황 어떤지 알아봅니다. 시드니 나혜인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에 적용한 관세 조치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관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후시 대사의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 미국의 교육 상대국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에 호주는 굉장한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비슷한 조치가 시행됐던 트럼프 행정부 1기, 지난 2018년 말콤 텀블 전 호주 총리가 이끌던 호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관세 인상에 대한 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호주의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번에도 이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40분간 통화를 하며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지만 면제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걸까요? 실패한 이유가?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1945년에 미국 트루먼 행정부 이후 이 미국은 호주를 상대로 계속해서 흑자 무역을 해왔고 호주산 제품은 미국 강철 수입량의 1%, 이 알루미늄 수입량의 2%만을 차지하는 등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면제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무엇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제공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있고요. 이 무역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호주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캐나다나 유럽 뭐 일부 국가들 추가 관세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 정부는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인가요? 네, 호주의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보복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높일 뿐이다라며 보복 관세 대신 국산품 구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실제로 라디오에 나와서 팀 오스트레일리아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네. 팀 호주인데요. 이는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호주산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 경제를 지키자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알바니지 총리는 콜라나 펩시 등 이 미국산 탄산음료 대신 번디를 사자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번디는 번디버그 럼이라는 이 호주산 브랜드인데요. 이곳에서는 생강 맛이 나는 진저비어, 이 레몬 라임 비터 등 이 호주식 탄산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호주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이 관세에 맞서 국내 산업을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국산품을 쓰자. 그리고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호주 네.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네. 정부는 또 호주 기업들이 연방 조달 계획을 더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만든 미래, 즉 Future Made in Australia 같은 이 산업 투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맥락으로 Buy Local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산품을 사자, 이 국산품 구매 캠페인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호주산 제품을 소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이 호주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고 이 무역 갈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피터 더튼 호주 야당 대표는 이 알바니지 정부가 외교적 협상에서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약하고 무능했다며 이 추가로 전화를 해서 또 안 되면 직접 워싱턴에 가서라도 로비를 더 했어야 했다, 이 면제를 받아냈어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는 곧 연방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튼 야당 대표는 자신이 집권하면 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서 이 면제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 측은 이번 결정이 호주 정부의 외교적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 미국 측이 애초에 면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인데요. 이 더튼 야당 대표는 또한 상호 관세라는 입장을 지지하며 호주가 추가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차 관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호주의 우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걱정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강철과 알루미늄을 넘어서 이제 다음 주자는 이 호주의 소고기, 와인 등 이 농업 분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수출품인데요. 이 미국은 지난 2023년, 2024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호주의 가장 가치 있는 가축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호주 농촌은행에 따르면 무려 34억 달러, 한화로 하면 3조 1,391억 원 가량의 규모입니다. 네. 이 돈 페럴 호주 무역장관은 소고기, 와인 등 이 기타 농산물 수출업체와 협력해서 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 최근 호주에 대한 중국의 유사한 무역 제한을 해제하도록 정부가 이끈 바 있기 때문에 이 호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호주 시드니에서 나혜인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한 상태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 일본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가 끝나면 이보다 더 무서운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뭔가요? 미국이 100년짜리 국채를 찍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뭐 관세 부과 정책 이유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건 없긴 합니다만 그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네. 이분이 쓴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백악관 입성하기 전에 허드슨베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금융투자 회사에 있을 때 쓴 보고서거든요. 지난해 한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목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노믹스의 뭐 교본 이렇게 불리기도 그렇군요. 하는데 네.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관철시킨 뒤에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오. 여기에 대한 뭐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조금 축약을 해보자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일단 막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더불어 제조업을 되살려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거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을 고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무역 체계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힌 내용인데 네.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뭐 센츄리 본드로 불리는 100년짜리 국채인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키워드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그림이 있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일맥상통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달러 체제의 모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기축통화는 전 세계 무대에서 금융이나 뭐 결제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하는 건데 기준인 거죠. 맞죠. 네. 통화가치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교역을 한다. 근데 원화랑 엔화 가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 누가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다라고 이게 정해져야만 서로 이렇게 뭐랄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게 아니면 서로 우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팔 때는 원화의 돈값이 싸고 엔화가 비싸야 됩니다. 그래야 네.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살 때는 반대로 예, 반대가 원화가 되죠. 비싸고 엔화가 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예전에는 금이 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자리를 달러가 물려받았고 우리는 그걸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부르거든요. 정치 경제 시간에 배웠던. 맞습니다. 예. 그리고 1971년엔 금이랑 달러가 같이 하던 걸 온전히 달러가 이제 넘겨받은 거죠. 예. 그때는 우리가 이거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다 이렇게 배웠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예.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준비 자산으로 달러를 사들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무슨 일이 있었을 때도 대비할 수 안정적이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고. 통화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 물건을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뭐랄까 달러를 네. 항상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다 각국이 다 사니까. 그렇죠. 예. 각국이 다 사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항상 강달러를 유지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네, 상황이 네.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원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미국 경제가 혼자 잘 나가서 달러가 비싸진다고 하면 요건 좋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건데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균형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가 매우 좋아서 돈을 잘 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오릅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서 파는 그 나라 기업의 상품의 가격도 비싸지겠죠. 그러면 덜 팔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가 안 나빠지고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 통화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다시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또 나라에 많이 팔 수 있고.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경기가 또 살아나게 이렇게 되는 돌아가는 거예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강달러다. 달러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매 순간 교육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보다 물건을 항상 비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그 1차적인 결과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이고 무역으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키려면 또 강달러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또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또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무역 적자의 재정 적자 이렇게 쌍둥이 적자까지 이어지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트리핀이라고 하는 인물이 브레튼 우주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내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붕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축통화는 지키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제조업이 망하고 네. 그래서 막대한 쌍둥이 적자를 쌓는 이런 미국의 모순적인 상황 자체를 우리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 자체는 이 굴레 같은 딜레마를 벗어나겠다. 예.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얘기도 계속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벗어나겠다는 건지. 그 첫 번째 수단이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에요. 일단 관세를 올리면 당장의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네, 어쨌든 네.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재정 적자의 폭이 줄어드는 거고, 물론 뭐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하니 뭐 얼마나 많이 줄어들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어느 정도 다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간 미국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강달러,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높은 관세 장벽 때문에 네.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보면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관세를 많이 매기지 않는 건데, 근데 중국은 7.5%, 독일은 5%, 인도 같은 나라는 17%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이중으로 분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사실 다른 공장을 해외로 돌렸잖아요. GM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관세를 비슷하게 맞추면 일단 미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공장들도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관세를 올리면 결국은 미국 그 시장 안에서도 물가가 오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좋기만 할 정책의 것인가. 예. 성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게 바로 물가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들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사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네. 근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없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조짐은 벌써부터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통계치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수치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3월부터는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겼고, 그다음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물가 지수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반영을 주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유통이 되는 가격들,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는 열형 강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 정도의 가격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근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올려도 물가가 안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근거로 드는 게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서 2019년이었어요. 당시에도 중국산 수입 물품의 관세를 확 올렸는데, 네. 당시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이 한 18%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내렸거든요. 2018년 한 2.4%였는데 2020년에는 1.2%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뭐 관세 부과가 부과해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효과 때문인 거예요. 아, 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확 올리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가 달러와 비교해서 확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중국산 물건이 적게 팔릴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위안화 가치는 달러와 대비해서 한 13.7%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덜 팔리면 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걸 텐데, 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또 떨어지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환율 변화가 관세 인상의 4분의 3 정도를 상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미란 위원장의 주장은 네. 환율만 잘 조정이 되면 관세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괜찮다. 미국 인플레에 추가되는 부담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리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1년, 2년 꾸준히 오르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추세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은 한 번에 충격 주고 끝나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주장하는 건데,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강달러가 이렇게 되면 미국 제조 기업으로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강달러가 따라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적은 관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건 약달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관세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걸로 달러 가치를 낮출 수는 없어요. 달러가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뭐 항구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달러 가치를 낮추는 거는 사실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랬다라고 하면 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티븐 미란이 주장하는 게
마러라고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러라고가 나오군요. 그렇죠. 마러라고라고 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다라고 네.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든지 플라자 합의처럼 호텔에 모여서 이제 동맹국들을 데리고 호텔에 모여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합의지 사실은 강제 비슷한 거잖아요. 네. 여튼 합의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일단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해주는 동맹국, 우리나라 같은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이죠.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길어봤자 30년짜리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채권들을 이자가 없는 100년짜리 채권 요걸로 바꿔라. 100년이나. 네. 이게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들 네. 이런 것들을 다 100년짜리를 바꾸게 되면 더더군다나 무이자면 100년 동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걱정을 별로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일종의 너무 미국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라는 표현을 쓴 예. 건데 그래서 일종의 미국이 지켜주는 대가를 내라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미국의 단기 국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계속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준비 자산인 달러의 사용료를 제하고 네. 이자를 주는 거에서 이 사용료를 제하고 이자를 조금 주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이 덜겠다는 방법을 거죠. 해도 저 방법을 선택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만 좋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대신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기 때문에 예. 대신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100년짜리 국채를 안 찍는 이유가 100년 동안 가격이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 국채들을 많이 발행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만약에 100년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100년짜리 센츄리 본드로 다 바꿔라.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강달러가 약달러 뭐 이렇게 또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재정 적자를 막는 수단인 거고 이게 사실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맹국이 쌓아놓은 준비 자산인 달러를 팔라고 또 강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네. 스티븐 미랑이 주장하는 건데 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많이 팔리면 시중에 많이 풀어지고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떨어지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동맹국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달러는 약달러로 바뀌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나가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훨씬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미국만 좋다니까요. 맞습니다. 미국에게만 유리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잖아요. 예, 예. 달러가 부족하면 사실 나라가 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험을 그렇죠. 했잖아요.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네, 네.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위기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해요. 마르라고 합의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미국이 통화 수화풀을 맺어서 필요할 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의 대가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세를 올려서 굉장히 더 힘들었지. 합의를 해주면 관세를 관세를 우리가 면제해줄게. 네.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좋기만 할까요? 이게 실제로 사실 이루어진다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이어서. 그러니까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는 알 수 없긴 많이 합니다만. 당황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화 주권을 뺏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통화 주권이라고 하는 게 달러를 가진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출렁인다. 네. 이럴 때 달러를 사거나 팔아서 이게 조절을 안정화시키는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사실 달러를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뭐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해외 지급 능력이라고 필요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환율에 따라서 원화가 휘청인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휘청일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다만 뭐 이 마르라고 합의라고 하는 게 너무 만화 같은 일이라서 실제로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약달러가 강달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발목을 잡을 텐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강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 또 약달러 체제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있었던 전미 경제학회
여기서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쨌든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네. 관세 정책 시행 이후 1년 혹은 1년 반 뒤에는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정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약달러 정책을 시도하기는 할 거라고 뭐 한 예상을 할 수 번쯤은 있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다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물가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좀 불안한데요.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니 베넷과 KD 랭의 노래 Exactly Like You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why I've waited. I know why I've been blue.